오늘 이제 책이 13번째 시간을 접어들게 되면서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누구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미래 걱정거리로서 좀 패시브 인컴이라고 요즘 유행되는 언어죠. 권리소득이라고도 말하고요. 자동소득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가가 되어야 될 거다. 사업가가 되어야 될 때에는 직업의 변환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핵심 가치의 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것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떠올랐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에 줄 수 있는 자산의 형태를 지금 배워보고 있는 중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마케팅 자체로 판매가 아니고 그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니고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8가지 자산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을 끊임없이 담당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이끄는 유익한 길이라는 거. 제가 지금 맨 앞에 있는 챕터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쌓고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강력한 자산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네트워크 힘이라고 해가지고 그 맥갈프의 법칙인가요? 참여자의 수의 제곱만큼의 힘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했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 두 명, 세 명, 네 명, 열 명만 돼도 10의 제곱, 100이라는 가치를 늘려낼 수 있는 네트워크 힘에 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복제와 확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심플하고 능력이 위주가 문제가 아니라 툴 위주로 복제와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복제 확장이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럼 리더십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스토리텔러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영혼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네 개의 감정적 축이라든지 정신적 축이라든지 신체적 축, 영적 축이 완전히 균형 잡혔을 때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큰 팀을 이끌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가지 자산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148페이지에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 그것이라는 주제를 놓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좀 보죠. 자,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 평생 우정을 나눈 친구였지만 서로 다른 타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대통령 출신이네요. 미국 대통령 출신. 미국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이죠. 1대가 누구죠? 워싱턴인가? 하여튼 이런 정치적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틀리면 수정하고요.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이름들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또 같은 날, 1826년 7월 4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꼭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지 50년째 되는 날이 되게 신기하다.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아닌가요? 그날 세상을 떠났대요. 이 사람 둘은 미국의 역사와 운명과 굉장히 궤적을 같이 하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대요. 부에 대한 관계래요. 이제 먼저 토마스 제퍼슨 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얘는 귀족 출신이래. 그리고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제퍼슨 부자. 그다음에 이제 매사추세츠의 변호사인 애덤스.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 집안의 아들이었죠. 이제 과거에 뭐 우리 그 뭐죠 귀족시 사회였다라면 이 둘은 완전한 삶을 살다 말았겠지만 이제 민주주의 시대 또 산업화 시대에 통해서 신분이라는 것들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게 되는 그때였기 때문에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애덤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부를 누리지도 못했었죠. 원래는 이제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으니까 왜 출신이 어디 가나요? 이제 그러나 글쎄 두 사람이 눈을 감던 날 결과는 아주 달랐다는 거죠.
이 애덤스, 그 가난한 농부 출신의 애덤스는 약 10만 달러의 자산을 남겼고요. 이 원래 부자였었던 저 제퍼슨은 10만 달러의 부채를 남겼대요. 어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타고 부자로 나서 부자가 된다는 아닌 건가 봐요. 그러면 그 다음도 쭉 읽어볼게요. 재밌네요. 제퍼슨은 돈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일생을 살면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애덤스는 결코 많은 돈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한편 부의 구축 방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이렇게 됐죠. 그 밑에 줄 보면은 어째서 복권 당첨자들은 수백만 달러를 손에 넣은 뒤에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파산할까? 그 파산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돈벼락을 맞았을 뿐 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자, 여러분들은 복권 당첨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복권의 당첨 수준이 뭐 10억, 20억이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복권 당첨 수준이 100억이던데요. 그래서 우와, 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권이 만일 당첨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계속 쓰는 얘기만. 어디 놀러 갈 거고, 뭘 살 거고, 돈이 생기면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일 뿐이지 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풍족하게 당분간 살고 돈을 다 없애겠죠. 그게 이제 부에 대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돈은 잘 쓰면서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장에서 배울 건가 봐요.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배워봅시다. 부는 돈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부는 수입의 규모로 측정할 수가 없다. 부는 뭐로 측정한대요? 시간으로 측정된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는 시간으로 측정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 맨 밑에 줄 보면은 부는 곧 앞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는 뭐라고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수입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 15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래요.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을 중단하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현재 당신이 보유한 부에 해당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에 대한 개념을 계속 좀 잡아봅시다. 이 부는 현재 당신의 부유함 정도의 그 부유함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미래의 날들을 더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생활비 같은 거 있죠. 그 생활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니, 갑자기 뭐 아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말고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미래의 날들을 더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5년치 살 수 있다, 1년치 살 수 있다, 심지어 한 달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다. 그래서 우리가 부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이야기 좀 한번 봅시다.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이유 하나는 그들이 다른 종류의 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수입을 발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부를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부를 구축한다는 거는 뭐예요? 계속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장치를 구축한다라는 뜻이죠.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것보다. 왜냐하면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은 오늘 쓰지만 미래는 없는 건데, 부를 구축하면 꾸준히 돈이 나오는 흐름을 만들어서 내가 일하는 것을 중단해도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가지고 부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수입이 발생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견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줄 별표도 한번 쫙쫙 쳐봅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지닌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 사업이 개인적 부를 창출하는 엔진이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이고 자산 구축이 다 되면은 끊임없이 현금이 쏟아지는 거죠. 내 노력은 처음에 노력을 더 많이 투하해야 했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구축된 이후에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아주 많은 돈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술술술 나올 수 있는
술술 버는 게 아니라 언어가 중요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산이 구축이 되면 그것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돈이 나오는 수단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엔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안타깝게도 이 사업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는데 돈이 되네, 안 되네. 몇 년을 일했는데 돈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을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지 않고 그냥 오늘 돈이 안 흐른다라는 말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귀중한 자산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쌓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조금 많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쨌든 노숙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가 노숙자가 됐다가 다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보통 보면은 성공을 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인드만 잘 다스리면은 다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던 사람도 잘못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 마인드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한 번 망하면 쭉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생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말년 빈곤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중에 하나인 초년 성공이라고 하면 뭐예요? 성공은 했으나 초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을 딛고 일어나는 마인드, 태도, 그리고 그 성공이 다시 실패로 되었을 때 다시 서고자 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것이 초년 성공이라는 이야기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성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마인드와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뭐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런 근간에 의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난 로버트 키요사키. 자, 이 사람 궁금하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좀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재정적 자유를 향한 네 개의 단계를 거쳤는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킴과 나는 직장 안 다녔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에 거래하지 않고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할 수 있었대요.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는 거래하지 않았나 했더니 이 사람은 그냥 생각에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냥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주식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돼요. 하지 말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간단한 4단계 계획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9년이라는 게 걸렸는데요. 4단계가 이렇습니다. 1번 사업을 구축한다. 2번 사업에 재투자한다. 3번 부동산에 투자한다. 4번 자산으로 인해 얻는 호사를 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봅시다. 자산을 구축한다. 사업을 구축한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 비사분면의 일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구축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뭐 한국 경우도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비사분면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분면에서는 수입을 많이 올려도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요. 여기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다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뭘 걱정하세요, 주로? 세금 걱정하죠. 세금 때문에 뭐 저축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나 그리고 그 봉급생활자들은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축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업자에게는 합법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구축하는데 이럴 때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유불리가 좀 있죠. 예. 이제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앞서서 쫙 봤지만 이런 사업의 구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쉽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첫 번째 단계로 사업을 구축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에 재투자한다 이랬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요. 사업을 생활비를 위한 수입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수입원으로 삼아서 먹고 살면요.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재투자가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요. 그럼 부채만 늘어나고 위기가 오면 감당을 못 하겠죠.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요. 그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신참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이러면서 13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들은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 소득을 이용해 가계 소비를 늘린대요. 새 차를 장만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화려한 휴가를 즐긴다는 거예요. 아우 찔린다 그죠? 그래 맞아 새 차 장만하고 더 큰 집 이사 가고 뭐 화려한 휴가 즐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돈 버니까 자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행동할까? 바보라서가 아니다. 나는 매우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여전히 이사분면 안에서 생활하고 숨쉬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불을 쌓고 싶다면 사분면의 왼쪽을 벗어나 B와 I 사분면의 사고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몸담고 있었던 일이나 직장이 있었다면 그걸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초기에 수당이 막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빠르게 원래 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그만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버리고 사업을 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사업을 새로운 직장으로 여기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또 바꿔봐야 맨날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업 소득을 얻으면서 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재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쓰면 그것은 그냥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이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를 구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뭐를 해야 되는지 밑줄 쫙. 그 대신 사업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 곧장 2단계로 돌입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그 발생한 소득을 그 사업에 재투자하라. 이 재투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훨씬 더 큰 사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쭉 읽지는 않겠지만요.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직장 다니고 싶지 않아요. 자유가 싫어.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그만두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싫겠지만 그런 상황을 견디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153페이지에 맨 위에 세 번째 줄 보면은 그 새로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매달 생활비로 소진해 버리면 사업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직업 하나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잡, 투잡, 쓰리잡, 더블잡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더블잡, N잡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N잡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직업으로 여겨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투잡이고 쓰리잡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더더군다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죠.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그런데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게 수입원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흐르는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비즈니스는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다. 자산을 구축.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재투자라는 게 필요하죠.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요. 뭔가 내가 1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벌어서 우와 난 100% 소득자라고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할 만큼의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가가 그 인생이 변할 만큼 투자가 되려면은 1억, 뭐 10억 이런 정도의 큰 투자가가 됐을 때 그 투자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규모가 점점점 커서 이렇게 재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투자자들, 사업가들 이야기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약국을 운영하는 셋이서 함께 동업해서 약국을 봤어요. 이제 뭐 셋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니까 약국이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벌자마자 수익의 3분의 1 토막을 착착착 가져가지고 신나게 흥청망청 썼대요. 그런다 약국도 작은 자영업이지만 이제 흥망성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혹은 뭐 환경이 바뀌면서 손님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어때요? 안 되죠. 그 약국 문 닫았던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재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제가 한 얘기들에 관한 정리 같은 거죠. 밑줄 좀 쳐볼게요. 진정한 사업가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와 재투자를 한다. 사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부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에 꾸준히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요.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돈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큰 돈이 좋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돈이 좋아요? 그랬더니까 더 큰 돈이 좋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다 마찬가지로 아주 큰 부를 원하는 게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이렇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존이 그 밑에 대답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떨까요? 라는 것에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 그러면, 전통적인 사업에서는 되게 재투자가 건물 건축, 적극적인 광고, 제품 라인 개발,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요것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되기 위한 투자를 막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경비 지출할 일이 있나요? 회사가 다 지어주잖아요. 회사가 광고 다 해주고, 회사가 개발 다 해주고. 난 한 개도 점도 찍는 일이 없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것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네요. 다양한 일입니다. 뭐에 재투자하냐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요. 어떤 재투자를 할까요? 동그라미. 별표도 좀 쳐봤고요. 뭐냐면,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 밑에 줄 훈련과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도시들 방문, 본사 방문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교육 도구를 사는 것. 그다음에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한 자원의 투자. 이런 것들이 재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업의 재투자보다 이 재투자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사업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모든 위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사업 구축 단계에서부터 재투자 단계까지 굉장히 작구나. 이게 막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일을 시시하게 봐가지고 몰두하지 않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54페이지에 별표 짝짝 두 개 정도 거요. 뭐를 투자하는 거라고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입니다. 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흔들리죠. 우리 삶의 기반이. 근데 그래서 그게 흥망성쇠에 너무 많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위험은 더 큰데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의 재투자는 시간과 노력으로 정말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획득한 수입을 부를 구축하는 중대한 과정에 투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새로 벌어들인 수입을 큰 차와 더 넓은 집과 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에 털어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요. 음. 돈이 좀 벌리면 금세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요. 엄청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돈이 이제 현금 흐름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투자를 막 해요. 그런데 이제 현금 흐름만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가요? 자본의 투자 앤드 현금 흐름이어야 해요. 근데 현금 흐름만 가지고는 그 현금 흐름이 지속될지 안 될지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과 현금 흐름의 투자가 돼야 되는데 자산을 모아놓지도 않고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예, 그래서 먼저 돈부터 쓰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네트워크들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돈부터 쓰지 않으면 부자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업을 구축했고 재투자를 쭉 하다 보면은 부의 구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했죠. 사업에 대한 구축, 팀에 대한 구축들을 했다. 그렇게 되고 사업 수익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그 추가 소득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는 좀 왜 구축하기 쉬운 자산일지 모르지만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다는 이야기가 쭉 있으면서요. 155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내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종류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버블이나 부동산 투자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 사람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는 세법이 부동산 투자가에게 유리하다. 그다음에 은행이 부동산 투자용 대출의 신청을 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선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 우리가 폭발적으로 투자 수익이 많았던 때가 바로 그 코로나 때잖아요. 그때가 부동산 투자에 좋은 세법으로 바뀌었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의 이자율이 매우 낮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부동산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응. 그래서 내 말은 여윳돈 생기기 전까지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와야지만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 번째 단계를 그래서 사업 구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설명한 이후에 소개하는 거다.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밑줄 쫙쫙. 여분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여분의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먼저 부동산 투자부터 하다 보면은 이건 역시 뮤추얼 펀드나 주식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만일 부동산 폭락은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건 아니에요. 그 코로나가 약간 마무리되는 22년 정도에도 최고가 대비 30% 이상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언제죠? 제가 망했었던 금융위기 때도 한 40% 정도 떨어졌었고요. 어, 언제죠? IMF 때는 반토막이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내가 내 자본이 없이 투자했다라면은 여기 은행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맹목적인 부동산 투자 위험하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특정 돈을 모아놔야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를 팔아서 스테이크 사 먹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목적은 매도가 아니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본이득일 뿐이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건 어떤 의도로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되냐면은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 구축하는데 이분은 계속 자산을 구축하는 거에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된다라면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56페이지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자에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그 원래 자금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바로 4번 단락 바로 위에 보면 당신이 돈이 한 푼도 걸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손을 대는 것은 당신 생애에서 가장 값비싼 투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투자 중요하지만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할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면은 아주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자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에서만 호사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7페이지 세 번째 줄을 바라면 내가 말하는 호사는 반드시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화려한 물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무엇,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돈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사업에서나 아니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중도에 자산을 구축하다가 깨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미리 버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7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부터 보면은요. 사업이나 부동산이 당신 대신 일하여 그 호사를 사게 만들어라. 나의 호사는 사업이나 부동산이 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단단하게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소득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소득 말고요. 단단한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깊은 뎁스가 중요합니다. 내 밑에 성공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 밑에 성공할 의지로 가득 찬 복제자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자동적인 인컴이 나와요. 내가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 때는 아직 자산을 구축하는 단계야. 내가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그 시점이 바로 사업소득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나 부동산이 당신 대신 일하여 그 호사를 사게 만들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가능해지는 수준까지는 그 자산들을 키워 놓아야 한다. 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느냐? 이러면서 수입을 이용해 호사를 누려서는 안 된다. 당신의 수입은 자산을 구축하는 데 써야 된다. 즉, 사업에 구축, 부동산의 구축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어딘가 뭐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경험에 관한 투자. 내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고 진정성이 전달된다고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투자라면 교육과 자기 몸에 관한 투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투자가 내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자산이 충분히 성장을 하면은 그 자산으로 인해 얻게 되는 호사를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이런 궤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부자 될 것 같죠? 많은 세상 속에 있는 진짜 부자들이 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네 개의 단계라는 이야기라 사업을 구축하고 쓰지 말고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었다라면 또 다른 수입원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이 모든 사업과 부동산으로 흘러나오는 돈이 그게 아주 안전하게 탄탄하게 된다면 그 자산으로 호사를 누려라. 먼저부터 누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과정 속에서 밖의 세상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재투자도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조금은 더 쉽죠.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위험한 이유가 우리의 임금을 얻는 소득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뭔가 돈을 꾸준히 넣어야 자산이 안전하게 내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 은퇴가 된다면 어려운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입은 은퇴 이후까지 내가 제품을 먹고 팀을 키워가는 한 계속적인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재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면에서 조금 더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물어봤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만 투자가 위험한 경우에는 80%까지 떨어진다. 비트코인을 하던 어떤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올라갔는데 실제로 80%까지 떨어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자기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면은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그 소득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부터 오는 현금 물음을 가져가고 키워가고 잘하게 하는데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부자가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다음 장에는 우리의 우리의 원동력이죠.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이 많은 자산들을 쌓아가는 데는 보통 이상의 노력이 사실 필요하죠. 먹어야죠. 전달해야죠. 리더십 키워야죠. 네트워크를 키워야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내일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떤 꿈을 설계하고 키워가야 이 자산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주는 8가지의 자산을 확실하게 키워서 내 인생을 정말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또 내일 이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내일 이 시간 기대하면 안 되네요. 내일은 토요일이라 노는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는 깊이 주무시고 아주 그냥 늦잠도 실컷 자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요.